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 문제 좀 돌아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 전체적 분위기는 지금 어떤 게 보고 계세요?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면서 담화가 조금 이게 좀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점을 찍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예. 고3이면 좋은 소식이라 하면 원하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3인데 예. 카톡으로 이게 그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의 총선 전망이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사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에 샀었어요? 3만 원에 샀습니다. 3만 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이제 그 다른 방송 출연 때문에 분당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이제 9401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나오는데 그 분당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저를 알아보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 이제 여기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박찬종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제가 요즘 보니까 박찬종 변호사의 동지이자 보좌관 같아요. 각종 전망이나 해법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김해 조혜진 의원 그 지원 유세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부산 경남 중에서. 그런데 그 조혜진 의원이 본인의 보좌관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또 이 김영우 포천 그래서 포천 가평은 되겠냐? 거기는 100% 된다.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김해 포천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헬기라도 마음은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뭐 끝까지 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 문제 다뤄보죠.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 결과 자막도 좀 띄워주십시오. 우선 이제 저걸 하기 전에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PMI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조사이길래 뒤에서 다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지 우선 기존 여론조사하고 이 PMI 여론조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PMI 여론조사는 이제 MMS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요. 첨부 파일이 든 그래서 그 첨부 파일이 이제 설문지가 첨부 파일인데 이거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되게 간단하니까 핸드폰에 버튼만 누르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요. 이 방식은 굉장히 차분하게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조사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한테는 1,000원을 기프트로 줍니다. 네. 리워드로. 그런데 이제 이 PMI가 이 4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이 400만 명을 상대로 이 설문지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기법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게 이제 60대 이상 분들은 조금 좀 그러니까 서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화조사, ARS 조사를 갖고 선거조사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조사고 또 최근에 이번 총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이 늘 심하게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재명 바람, 또 올해 1월에는 한동훈 바람, 그리고 2월에는 이준석
하고 이낙연 바람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조국 바람이 이렇게 불었죠.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면접 조사나 ARS 조사는 휙 지나가는 바람도 포집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관위가 규제를 굉장히 이제 세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작으면 이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만 명이다, 뭐 이러면. 근데 이 PMI는 40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이 그러니까 접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딸들, 이런 개딸들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PMI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거의 50%이기 때문에 개딸들이 개입할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PMI 결과대로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PMI가 조사했던 확인된 곳,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4곳은 서울 용산, 서울 중성동 갑, 경기 분당을, 경기 하남 갑, 이 4곳인데요. 요 4곳을 지금 이야기한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PT 자료도 그 순서를 할 때 쭉 좀 그 순서에 맞게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산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용산 자료를, 예, 그 자료와 함께, 예,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예. 네. 네, 용산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절대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지난번 총선 때도 이긴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계속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아니면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런데 한국경제와 PMI 조사를 해보니까 권영세 후보가 37.4, 그리고 강태웅 후보가 25.3, 그러니까 무려 12%포인트나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권영세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는 권영세 41, 강태웅 42,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는 걸로 나왔죠. 민주당도 용산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분석으로는 안정적으로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구 성동갑도 늘 논란이 된 지역입니다. 저희도 그 여론조사 기획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중구 성동갑 조사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대략 기억이 나는데 한 3-4% 정도 지는 걸로 좀 나왔었는데, 실제 판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경제 PMI 조사를 해보니까 39.8%로 윤희숙 후보가 오히려 앞섰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34%.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30대 37, 그러니까 7%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상당히 크게 지는 걸로 나왔는데, PMI 조사에서는 역전을 했다. 그런데 사실 중구와 성동구는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이긴 하지만 대선 때나 기타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크게 약진했던 지역이고, 선거 지형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하다. 그러니까 조국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저런 우세 분위기는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중구 성동갑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가 한강벨트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그런 이제 핵심 전력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전방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확보하게 되면 동대문이나 이제 도봉, 그리고 서대문까지 진출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대문 을도 상당히 이제 따라붙는 걸로, 거의 따라붙은 걸로 이제 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당 을도요, 분당 갑이나 분당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체감, 제가 분당 갑에 사는데요. 체감 그 분위기는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 거품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나 내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요. PMI 조사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 분위기를 캐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은혜 후보가 40.2,
김병욱 후보 34.5, 그리고 한국리서치 KBS 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2, 김병욱 40, 그러니까 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PMI 한국경제 조사 결과에서 한 5%포인트 더 차이를 벌릴 거다. 왜냐하면 투표율, 연령별 투표율 격차에 따라서 저는 한 5%포인트 안팎의 시너지가 국민의힘 후보 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강벨트 거의 전체를 이제 석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하고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하남 갑 조사 결과도 보면요. 저희도 이제 저기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용 후보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한테 좀 한 오차범위 안팎으로 지는 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9%포인트 정도로. 근데 PMI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0.3%포인트 차로 이겼다. 반면에 경인일보가 KSOI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대략 한 5.6%인가요? 5.6%포인트. 4.6%네. 4.6%포인트 차로 지능으로 나와 있는데, 한경 PMI 조사는 이제 거의 비슷했고, 저는 저기서 실제 득표율은 저는 한 5%포인트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지만 실제 선거는 오차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데, 저는 대략 하남 갑은 5%포인트 안팎으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용산, 중성동갑, 경기 분달, 한남갑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여심이가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하게끔 막았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에 의하면 야당의 강성 지지층, 즉 개딸들이 저 이제 여론조사 중에 일부 먼저 결과가 발표되자 여심이에 굉장히 많이 항의가 있었고, 이제 김어준 방송에서 저걸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을 들었던 개딸들이 여심이에 항의하면서 여심이가 트집을 잡아서 뭐 발표를 못하게 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금 실제 내막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가능하면 이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트집의 개요는 뭐냐면 동별로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동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별로 인구 편차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동별 데이터를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을 때는 이거를 그 기초의원 선거구 내지는 광역의원 선거구 이렇게 나누어서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동별로 통계가 안 냈다는 이유로 이제 중앙열심히에서 이게 트집을 잡아서 이 공표 말라, 그러니까 공표 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을 해야 된다. 그게 선진국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중앙열심히가 이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짬짬이해서 이게 되게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번호 비용을 이제 가상번호 하나를 빌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한 17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30배 정도를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그 1000명 조사하려고 하면 3만 개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루는 안 되고 이틀. 그런데 이 비용만 해도 대략 한 66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일로 늘어나면 100만 원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제 중앙여심이 홈피 가면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한다는 것은 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호 비용을 그 통신 3사가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통신 3사가 그러니까 정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착취해갖고 돈을 일부러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이 중앙여심히하고 통신 3사의 이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가상번호를 신청하면 말이죠. 열흘이나 걸려요, 열흘. 열흘 있다 번호를 준단 말이죠. 아니, 디지털 강국,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인데 그게 왜 열흘이나 걸립니까? 이틀이면 되지. 아무튼 이런 그 중앙여심히의 못된 버릇을 이게 그 우리 차기 국회가 꼭 버릇을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실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겠군요. 그리고 열심히가 그와 같은 관행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뭐 조치, 감사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투표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우리 이제 엄 소장께서도 5대 변수 중에 투표 문제도 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문제를 다루려면 연령대별로 선거인과 투표자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투표율이 그 세대별로 즉 연령별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21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살펴보면서 22대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이게 투표율 분석에 있어서 그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의석수를 예상할 때 저는 이제 투표율, 득표율 이런 수치를 갖고 이제 해왔거든요. 그래서 21대 이게 투표율하고 또 투표율에 따른 선거인 비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저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4050 투표율이 조국 혁신당 바람 때문에 높아지면서 물론 이제 60대 이상도 덩달아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대략 지난 총선의 66.2%랑 비슷한 그러니까 6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맨 위에 그래프는 이제 선거인 구성비입니다. 선거인은 유권자라고 흔히 우리가 쓰는데요.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이제 선거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노란색부터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유권자인데 60대, 70대, 80대까지 합치면 27.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하고 그 옆에 그 연파랑인가요? 이게 4050,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요. 저기가 38.3%였어요. 그리고 이쪽 그 맨 왼쪽에 있는 네 개죠. 저기는 이제 2030, 또 맨 왼쪽 끝에는 18세, 19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33.8%였다. 선거인 구성비가. 그런데 연령별로 투표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투표자 구성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자 구성비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 연령별로 우리나라는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 투표자 구성비가 곧 선거 승패와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 개를 보시면 60대 이상인데 여기 투표자 구성비 합치면 31.5%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6%포인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선거인 구성비보다 투표자 구성비가 60대 이상이 더 많아진다. 그게 3.6%포인트 정도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050의 이 투표자 구성비는 38.9%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선거인 구성비하고 투표자 구성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30은 좀 떨어지는데요. 60대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이게 2030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아마 이번 총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60%에 육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략 선거인 구성비가 33.8%인데 투표자 구성비는 29.7%. 그러니까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별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죠. 자, 그러면 그럼 22대 총선 선거인 구성 그러니까 엊그저께 행안부하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4월에 그러니까 투표 권한이 주어진 선거인 현황입니다. 60세 이상은 1,400만이 최초로 넘었어요. 그리고 대략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050은 대략 37.5%입니다. 아까 1,65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30은 30.5%.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로 60세보다도 2030 유권자가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1,350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걸로 미뤄 보건데 투표율이 대략 한 65% 정도 되면요.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은 거의 4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요 접전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50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투표자 비중으로 따지면 39% 정도 될 거다. 그런데 다만 50대 일부는 국민의힘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0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이제 고조됐고 또 2020년 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때 50대가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을 지지를 하다가 약간 민주당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당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게 사실 50대가 5.5 대 4.5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현재 분위기에는 50대가 6대 4 정도로 민주당이 많아요. 그런데 뭐 의료개혁 문제도 달려있고 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탄핵하겠다. 탄핵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일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5.5, 국민의힘 4.5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그러니까 자료 한번 저 21대 총선 저 자료는 아까 설명을 이미 해버렸나요? 아니면 좀 필요합니까? 네, 뭐 설명이 조금 들어있는데요. 조금 예.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 5월부터 댓글 자꾸 올라오니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년 5월부터 국민의힘이 170, 민주당이 120석 구도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입장을 고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런데 조국 혁신당 바람이 강타하면서 의석수가 조금 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50석 이상 과반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석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어쨌든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조국 혁신당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물론 제가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저 바람이 저렇게 강하게 불지는 몰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연령별 투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20대 총선 투표율인데요. 60대가 80%, 70대가 78.5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21대 총선 투표율보다 60대 이상 투표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50이 강하게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는 뭐 60대 85, 70대 85 이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50도 문제는 저기서 이제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최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40대가 한 5%포인트 정도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68% 안팎. 그리고 50대가 조국 바람의 그 핵심 진원제예요. 그래서 저기도 저는 75%에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50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 대 4.5 정도라면 크게 타격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에서 2030의 투표율은 저는 저거보다 낮아질 거로 봅니다. 대략 한 50% 안팎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왜 저렇게 보냐면요. 지난 지방선거 때하고 지난 대선 때 18세, 19세 투표율이 낮아졌어요. 근데 원래 18세, 19세는 투표를 처음 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설렘, 기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통상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하고 지방선거 때 18세, 19세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를테면 예고 징후거든요. 그래서 열흘이 아니죠. 이제 7일 남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총선에서는 아마도 18, 19세, 20대, 30대 투표율은 50%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여성은 민주당, 남성은 국민의힘. 이 구도도 여전히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 연령층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030 남자가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겹살을 미리 일주일 전에 사줘야 됩니다. 사줘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딸들은 삼겹살만 따먹고 투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만 사주시고 딸은 이제
삼겹살 사주지 마세요. 이게 이제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네. 근데 아까 딸한테 전화 받으셨다고. 그 친구는 약간 보수예요. 딸은 보수니까 3만 원 주면서 삼겹살 사주고 다른 딸들은 안 사줘도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자, 투표율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맹추격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 한 2, 3일 사이에. 불과 일주일 전, 한 10일 전만 하더라도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한국경제하고 PMI가 했던 그 웹조사 방식이 아닌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거나 격차가 좀 꽤 났던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려워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여론조사, 뭐 ARS 조사든 무선 전화 면접 조사든 상당히 거의 뭐 1, 2%대, 2, 3%대의 격차를 두고 싸우고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래 나온 여론조사 중에 서울 광진갑, 그 다음 서울 동대문을, 서울 영등포을, 경남 양산을 네 곳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띄워주시고 그 지역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조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광진갑이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의 따라 붙었죠. 그러니까 0.5%포인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0.4%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게 이제 아까도 제가 연령별 투표율 분석해드렸는데 연령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 광진갑은 이미 5%포인트 정도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주요 접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속속 열세를 접전을 우세 지역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진갑이 저 정도 결과라면요. 한강벨트가 대부분 저런 접전 상태에 있거나 역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마포을하고 강동을이 조금 저는 좀 미지수인데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전 승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 3구가 8개, 또 한강벨트가 15개거든요. 이렇게 보면 23개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종로까지 하면 24개,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뭐 하나, 뭐 도봉에서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서울 전체로 봐서도 최소 반타작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 광진갑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광진갑 다시 한 번만 서울 광진갑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 광진갑. 자, 오늘 발표됐던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와 민주당 이정현, 0.5% 차이, 뭐 0.5% 차이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세대 투표라면 이긴다. 자, 다음, 동대문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대문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가 설명 전에 이제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그 여론조사 결과 갖고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이제 금토일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여파가 남아 있고 대파 논란도 이제 가시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의사파업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일 전에 실시된 조사예요. 그래서 그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여론조사 결과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연합뉴스 TV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매주 월요일 이제 브리핑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 조사 결과다.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대문을 조사 결과 이건 어제 오후에 발표된 건데요. 저희도 사실 3월 초에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장경태가 45%, 김경진 40%. 그러니까 5%포인트 정도 지는 걸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어제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상당히 추격을 했어요.
3.5%포인트 차로 추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조사 결과 저게 언제 그 조사 시점이 일요일 아닌 월화수네요. 어제 했으면 1월 정도에 월화수 조사를 했겠네요. 월화수네요. 월화수. 월화수. 네, 월화수. 네, 그래서 월화수면 이제 주로 월화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된 조사 결과다. 그래서 지금 김경진 후보가 이제 역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또 저 정도 차이는 제가 아까 대략 연령별 투표율에 따른 시너지가 한 5%포인트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 정도 차이는 이미 역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동대문을 살펴봤고요. 영등포을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등포을 자료 띄워주시죠. 영등포 갑이죠. 영등포. 예, 영등포 갑. 예, 그러니까 표기를 조금 위에 잘못했네, 영등포. 예. 예, 영등포 갑은 영등포 을에 비해서 호남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등포 구도심 중심으로. 그래서 영등포 을은 뭐 무난하게 박용찬 후보가 승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영등포 갑이 이제 접전인 거죠. 그래서 또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상당히 강자입니다. 전 영등포 구청장을 역임을 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이제 출마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영등포 갑 지역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현일 후보가 46.8%. 아닌데요. 저게 자료가 조금 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가 꼬여 있죠. 44.7대 40점이 밑에가 있네요. 밑에. 네, 그러니까 다시 띄워보시죠. 밑에 있는 4월 2일자. 네, 그러니까 저게 크게 놓으니까 네. 저게 더 최근 조사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4월 2일 대일련 공정이 발표했던 조사 아니죠.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게 한국일보가 발표한 조사 결과고, 근데 한국일보가 3월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40%,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25%, 무려 15%포인트나 차이가 났었는데 4월 2일 대일련 그 여론조사 공정 발표에서는 격차가 좀 줄었죠. 그런데 4월 2일 CBS 노컷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격차가 이 4.1%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와 있고, 사실상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격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은하 후보가 7%인데요. 실제 투표에서는 이 사표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허은하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김영주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서울 영등포 을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경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 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남 양산 을도 여론조사가 수도 없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남 을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수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거의 다 쏟아붓지 말고 우리 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4월 2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어제죠. 어제 발표된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조사에 따르면 이건 이제 3월 31일, 4월 1일 이렇게 이틀 동안 1월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김두관 후보가 40%,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차이는 뭐 사실상 역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저희가 지난번인가 한번 특종으로 이제 발표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 접전지에서 이 진보가 과다 포집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보면 저기는 안정적으로 저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남, 부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두 곳을 꼽으라면 저는 전재수 의원이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뛰고 있는 이제 강석 북갑인가요? 북갑? 예. 북갑. 여기하고 김해을 요 두 군데가 좀 안 좋고요. 다른 지역은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경남 양산을까지 네 곳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한 10%
포인트 정도로 국민의힘이 열세로 여론조사 나왔던 지역들이 대부분은 1 내지 2%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판이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울 광진갑 동대문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럼 한강벨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딱 추세만 얘기를 하면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낙동강벨트 전체 추세를 좀 압축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금요일 날 이제 전국 판세를 다시 정밀하게 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한강벨트의 저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곳이 이제 한강벨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 항구까지 합치면 23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청벨트, 그러니까 충청권 전역이 지금 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 28석인데요.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 모형 들고 충청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충청은 그러니까 2월에만 해도 국민의힘이 다 싹쓸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3월에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데, 사실 그러니까 실제 표심을 보면 막 한 달 만에 그렇게 표심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충청도는 우리가 이제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제 그 격언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석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도 20% 지지율이 막 뒤집히는 그런 곳이 충청인데, 오차범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충청은 이제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석 전체가 접전인데, 저는 충청에서도 뭐 대략 16, 7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벨트도 이번 주부터 급속히 판세를 회복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양산 을이 이긴다는 거는요, 부산 경남에서 대부분 이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5%포인트 차로 이게 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렇고, 여기도 이제 댓글도 보시는데 지금 청주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오차범위 이내에 있고, 과거에 보면 충주가 그 선거구가 4개인데요. 그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청주시장 18%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충청도 전체가 저는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 충청 벨트, 한강 벨트, 이 3개 벨트 전선 이상 없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 판세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격전지하고 전국 판세 이런 걸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전체 전국 판세를 다시 볼 때 그때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주제를 좀 하나 다뤄 보겠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최근에 이제 막말 논란, 뭐 부동산 편법, 사기대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안상갑, 양문석, 화성을, 공영훈, 수원정, 김준혁, 조국혁신당 박은정, 광주, 서울, 양부남 이 5명을 좀 찝어주셨는데, 요 5명의 문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들으니까 그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조상규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고 저 문제에 대해서 다 다루셔서 저는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저런 그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딸 공천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공천할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안산갑에서는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리고 양문석 의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다 수원정에서는 이 박광원 이제 의원을 떨어뜨리고 김준혁 교수가 올라온 거고, 그래서 개딸 공천으로 후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개딸 공천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개딸 공천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미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공천혁명의 결과가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위대한 국민이란 말을 썼냐면 이게 여론조사 왜곡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 개딸의 규모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대 1,0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40대 유권자가 800만 명인데 이 중에 반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물론 민주당도 이제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40대만 강성 지지층이 있냐? 2030에도 있고 50대 이상도 있고 또 호남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60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유권자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한 22% 내지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도 왜곡하고 있고 저런 개딸, 친문 개딸들을 그러니까 후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문석은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제 그 주택 대출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게 이제 법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도 있고 실제 이제 법 위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화성을의 공영우는 전형적인 아빠 찬스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이 능력은 없어도 좀 깨끗하다. 뭐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은 능력은 있는데 조금 좀 그렇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보면 저게 능력도 없고 저 깨끗하지도 않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정의 이 김준혁 교수는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대생들이 뭐 무슨 그 미군들한테 성노리개로 뭐 쓰였다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김준혁 죽이기에 나섰다. 개나소나 죽이기에 나섭니까? 지가 무슨 큰 인물이라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조성구 변호사가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 2030의 그 공정, 정의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각 지역에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 이유와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에 조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기가 돼갖고 2030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국민의힘 지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략 그 막판, 그러니까 선거 막판인데 부동산 이슈가 최대 이슈로 지금 떠올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민생과 의료개혁,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쪽,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탄핵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막판 이슈는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갖고 투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무난하게 과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희죽그레하게 와서 좀 얼굴이 어둡다고도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얼굴이 어둡다고 그러고 사실 근데 제가 얼굴이 원래 좀 까매요. 그래서 어두워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도 약간 좀 밝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이제 아마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있을 텐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그 내부에 이제 담겨 있는 겉에 있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과표집되어 있는 좌파 또는 진보 뭐 과표집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투표율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어느 세대, 어느 연령층 이 투표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투표율도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PMI 조사 결과가 상당히 구체적이보다 이제 현실에 가깝게 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투표율 맹추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그리고 최근에 야당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 좀 다뤄봤습니다. 예, 엄경영 소장님이셨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예. 저기
박찬종 변호사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예. 뭐 잘생겼다는 거 말고요. 어떤 걸 전해달라고 박 변호사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펜앤마이크만 유일하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 TV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그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그 투표 전 수요일 방송도 있군요.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날 최종 판세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엄경현 소장님 오늘 자세히 분석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부분은 대략 그 핵심 요인은 분산투표 성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050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민주당 쪽에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시청자 여러분 투표 많이 하시고 또 자녀 꼭 손 붙잡고 투표장에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제가 조금 이야기한 사이에 우리 엄경현 소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옷이 좀 상당히 밝아졌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농담도 하실 줄 알고 여유를 찾으셨어요. 농담이야 제가 잘하죠. 방송이라 좀 참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론조사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MBS 여론조사 앞서 송권 본부장님하고는 간단하게 송권 본부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엄경현 소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해주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 그 한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 뭐 정당지도 쭉 있을 텐데 필요한 부분들 좀 보시고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는데요. 주요 방송사가 다 했어요. KBS가 5,000명 조사에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MBC도 했고, SBS도 했고, 그런데 KBS는 약간 좀 불리하게 나왔는데요. 그게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금, 토는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실제 판세가 조금 변화가 생긴 게, 제 생각 한 월요일부터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에서는 일요일부터 좀 판세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BC는 월화했어요. 월화했는데 MBC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조금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MBC가 진보 성향한테 이제 주로 어필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그리고 SBS는 1, 2,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거나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이 좀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MBS 조사는 1, 3 그러니까 월, 화, 수 했습니다.
월화수했는데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조사로 평가되는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MBS 조사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전국 판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금 저 한번 국정평가부터 정당 지지도 쭉 한번 살펴봐 주시죠. 어떤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까? 정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까? 아니면 국정평가 간단히 예. 하고 넘어가죠. 네네. 쭉 순서대로 한번 그럼 하면서 바로 넘겨주시면 그 보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정평가는 38%로 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황상무 전 수석, 이종호 전 대사 이런 이제 논란이 조금 정리되고 뭐 대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대략 이게 우리 MBS 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찍고 일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이런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그대로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이 10%. 그래 합치면 이제 39% 동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그래서 대략 정당 지지도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30에서 굉장히 조사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요동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조사는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어떤 조사는 국민의힘이 이제 앞서거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런데 MBS 조사는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대에서는 민주당이 좀 다소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2030에서는 5.5대 4.5로 국민의힘이 다소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대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는 5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되레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39%나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34%. 그래서 50대가 지금 굉장히 요동치는 어떤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50대가 민주당 우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많거든요. 그래서 50대가 국민의힘이 높다면 이번 선거는 사실 해보나 마나인데 어쨌든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아마도 의료개혁이라든지 야당의 200석 탄핵 프레임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국민의힘 쪽에 조금 이렇게 좀 좋게 나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죠. 지역구 투표 의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신은 어디에다 투표할 거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려 7%포인트나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가 좀 이제 응답을 안 했는데 선거가 임박하면서 조금씩 그 응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당이 서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1%, 개혁신당 2%. 그런데 이 점에서는 개혁신당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쪽으로 좀 이렇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후보를 냈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면 국민의힘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까지 고려해 보면 실제로 한 3%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눈여겨볼 지표들이 2030인데 30대는 이제 비슷하죠. 31대 25, 29? 아닙니다. 30대는 30대 26입니다. 31대 그건 정당 지지도에서 그랬군요. 네, 31대 29. 그러니까 비슷하고 31대 29. 그러니까 20대가 조금 밀리죠. 30
38대 18. 예.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여기서도 50대를 보시면요. 50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조금 밀려요. 한 6.4, 6대 4? 6대 4. 뭐 대략 이렇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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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6대 4. 이제 그래서 조금 밀리는데 이제 다행히 많이 따라 붙은 상태다, 저게. 그러니까 50대가 저 정도를 유지하면 국민의힘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역별로도 한번 보죠. 지역별로도 보면 서울은 비슷하고 인천도 비슷하다. 인천이 비슷한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 그리고 충청도가 약간 앞서는데 충청도는 이제 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지역이라서 아마도 이제 속에 어디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광주 전라는 이제 이게 모름무응답 24%나 되는데 아마도 민주당과 개혁신당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도 모름무응답이 되게 많아요. 17%나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은 28, 국민의힘은 49.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지표만 보면 다소 거품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부산 경남에서 10석 이상 얻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치도 더 중요합니다. 지지 정당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지 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 말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결집 강도가 다소 높아졌는데 최근 1, 2주 사이에는 이 1, 2주 사이에 역전을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오히려 그 전에는 지지 강도가 훨씬 약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투표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투표층도 여기 보시면 큰 차이는 아닌데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43%. 그래서 한 1%포인트 높다. 그래서 이런 판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런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걸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별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난 지역구 투표 의향, 그러니까 민주당 37, 국민의힘 39,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다. 그래서 한 2, 3%포인트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 투표 의향까지 보여줬고요. 그 다음 자료는 비례투표. 네. 네, 비례투표도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통계표를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4%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31%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아직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게 사전투표를 하면서 비례정당 인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31%보다는 최소 5%포인트 이상 더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여전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이게 그 비례의석 배출에 대한 빨간 신호등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도 한동안 이제 2% 이렇게 유지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저기도 아마 조국 개혁신당한테 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그나마 3%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저거는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서 조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다른 정당은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름무응답은 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23%인데요. 이게 우리가 모름무응답은 저수지 내지는 만남의 광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짱을 보고 있다가 어느 정당인가로 나중에 합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3% 그리고 민주당은 1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민주연합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조국 혁신당이 다소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별 통계표 한번 올려주시죠. 예, 연령별 쪽 위로 쭉 좀 올리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특징 중에 하나가 2030 지지율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형상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제 비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이제 민주연합을 눌렀어요. 36대 13. 그러니까 저건 좋은 징조긴 한데 이 조국 혁신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바로 50대입니다. 37% 저기 보이시죠? 네. 3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 이상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에서 조국 혁신당이 44%나 된다. 이미 광주 전라 접수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비례가 굉장히 높아요. 43%나 된다. 그래서 저는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바람이 뭐 저는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국민의 미래가.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정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당 조금 위로 정당요? 네, 조금 위로 올려야 됩니까? 네. 조금 더. 표를 조금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 표를 조금 위로 올리면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네,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조금 올려서 통계표를 보여주세요. 조금 더. 맨 밑에 있는 거. 네. 더 안 올라가나요, 저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 보시면요, 이 국민의 미래가 79%, 많이 올라왔죠, 지지 강도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지역구 투표를 보면 거기는 92%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1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15%포인트면 한 5%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미래는 한 최종적으로 36%.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총선이 아마도 36%였어요. 제 기억으로. 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33%였고. 그래서 19석을 얻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석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저걸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18석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죠? 네. 그럼 전국 판세 분석으로 한번 그냥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전국 판세 분석. 예, 전국 판세 분석은 사실은 이제 세세하게 하자면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해야 되고 지역별로 또는 그 지역 안에서 각 지역구별로 후보와 지역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요약해서 각 지역별로 큰 흐름, 주요 내용, 그리고 예상 의석수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보시죠. 자, 전라도 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광주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서구 을도 그냥 민영배 의원 쪽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넘어가시죠. 전남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남도 저건 전북이네요. 전남으로. 네. 예, 전남 제주도 큰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서는 국민의힘의 고기철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요.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순천 광양갑에서도 순천 광양을이죠. 이정현 전 대표, 이정현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최근 한 30%포인트 정도, 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계호 의원이 이제 출마한 지역이 담양 한평인데요. 저기가 이제 이계호가 두 명으로 나오는데 무소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소속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소속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이 담양 한평입니다. 담양 한평에? 네. 예. 뭐 군수 출신인가 뭐 누구 한 명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도 넘어가시죠. 예. 다시 이제 전북은 한번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전북, 예. 네, 전북도 큰 변수가 없고요. 이제 저기,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남원에서 지난번에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대문 갑에 출마하고 있죠. 국민의힘 후보로. 그래서 전북도 크게 변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 광주, 제주가 합쳐서 31석인데요. 예. 전반. 의석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전라, 예. 네. 그래서 31석,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면 서귀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귀포. 예. 자, PK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PK 지역 부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 지지율에 기초하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했던 기존 과거의 득표율, 투표율 그리고 각 세대 특징, 지역 특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경합을 4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경합이 저기 4개 있네요. 끝에 4개, 부분에. 네 개, 맨 오른쪽 끝에 4개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 북갑의 서병수 후보, 전재수 후보하고 맞붙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구가, 박수영 후보, 박재호 후보, 이렇게 이제 맞붙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갑, 최인호 후보,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산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성건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김희정 후보하고 이게 여기 이제 이름이 좀 잘못됐는데요. 노정현 후보라고 예. 진보 당 출신인데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가 이제 이 진보 표본이 과다 포집되면서 노정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제 판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집계했을 때 국민의힘이 18개 의석 중에서 14개 정도는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4개 정도가 경합이고 여기서 이제 부산 수영구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욱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요. 이게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이 단일화 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기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대략 한 10%포인트 안팎에서 정현욱 후보한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에 의한 실질적인 단일화 이게 이루어지면서 정현욱 후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전 투표가 끝나고 단일화 하더라도 이게 이제 투표용지에는 인쇄가 되지만 투표장 입구에 어떤 후보가 사퇴했다 이걸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투표 날까지는 한 5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단일 후보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이게 장해찬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일화가 좀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당 후보가 사퇴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렵고 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넘어가시죠. 네. 자, 부산 넘어가시고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울산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봐서 전부 다 저는 6대 0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구는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이게 윤종호 진보당 의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울산은 넘어가시죠. 네. 자, 경남이요. 네. 경남이 이제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양산을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산을에서는 여론조사가 조금 뒤지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조혜진 후보가 출마한 김해을입니다. 김해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요. 김해갑을 비교해 보면 김해갑은 비교적 구도심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김해을은 이제 신도시 지역이고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친구들이 저기 많이 살아요. 네. 그래서 60대 이상 인구가 22%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 조혜진 의원 부적안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쪽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접전으로 이제 분위기는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 분위기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 대체로 이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양상은 을이 요즘 조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김두관이 나오고. 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저 지역을 여러 차례 이 다룬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이게 지원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쪽 지역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진보가 좀 과다 포집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김태호 의원이 그러니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을 봤고요. 자, 그러면 PK 지역 전체 예상 의석수를 한번 볼까요? 네, PK 지역이 40석인데요. 이제 저희는 35석으로 분류를 했고, 경합이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주당은 한 우세 지역을 한 10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지지율이 그렇지, 실제로는 저는, 조정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이제 전국 지표조사도 분석해 드렸는데 거의 더블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고, 국민의힘이 우세를 굳혀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PK인데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그런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개딸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이제 그런 좀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곡된 그런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TK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K 지역은 크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고요. 그러니까 대구 중남구에 이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됐다. 그래서 도태우 후보가 한 20% 안팎으로 조금 하락해 있고요. 김기용 후보는 4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거의 정리가 돼서 12대 0 이런 이제 스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경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북은 전체 13개 의석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거의 변수가 없고 경북 경산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 이제 주지현 후보가 한때 최경환 후보를 따라잡아서 거의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최경환 후보가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최경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그러니까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석 정도가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TK 지역 전체 예상 의석수 한번 볼까요? 네, 전체 25개 의석이 있는데요. 한석을 빼고는 이제 국민의힘이 모두 석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원 지역으로 넘어가 보죠. 충청 지역 세종 대전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종 대전은 총 9개 의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를 이렇게 판별 분석을 통해서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려다가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사실 9개 전체가 다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민주당 2개 표시된 거는 서구 갑을 대전 서구 갑을만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 갑은 이게 국민의힘의 유재하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상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게 김종민 후보거든요. 그래서 김종민 후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종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강준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세종을은 국민의힘이 거의 승리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여론조사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세종하고 대전은 여론조사 차이가 20% 정도 난다 하더라도 절대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이제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투표날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동구, 중구, 대덕.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냥 저희가 이게 경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성 가을도 전통적으로 이게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민주당이 다소 여론조사에도 우세하게 나오지만 이 투표함을 이제 개봉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6석을 경합으로 분류를 했고 민주당은 대전 서구 갑을 그 다음에 세미래 세종 갑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세종 대전이 가장 사실은 박빙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딱 의석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게 너무 박빙 승부들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본다.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제 의석수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배정을 하지 않고 일단 경합 지역으로 다 분류를 했다는 것 엄 소장님께서 이제 그런 예측을 해주셨고요. 예, 충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충남인데요. 충남 지역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이겼거나 여론조사에서 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판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 지역. 이건 이제 네 군데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요. 공주, 부여, 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이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천안, 을, 병, 그 다음에 아산, 갑을 이렇게 이제 네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산, 갑은 이명수 의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던 지역인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 복귀형 후보가 이제 조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민주당 쪽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 갑, 그 다음에 당진 또 논산, 계룡 이쪽은 이제 경합으로 분류를 했는데 저는 저 지역들은 결국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진 같은 경우에는 어기구 후보가 2번이나 이겼지만 50%가 안 됐어요, 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늘 이렇게 분열돼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25%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분열되지 않고 정영선 후보로 이제 혼자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진은 이길 것 같고요. 논산, 계룡도 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충북은요. 충북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였던 청주 네 곳이 전부 다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 데가 일단 남부 사군이 보은 옥천, 저희가 남부 사군입니다. 저기하고 그 다음에 충주, 제천, 단양.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안정적으로 앞서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증평, 지천, 상당, 서원, 흥덕, 청원 이렇게 다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고 특히 서원하고 상당은 이게 거의 지지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붙어 있으면 저는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어쩌면 충북 전체를 다 싹쓸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합으로 5개를 분류를 해서 보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충북도 상당히 박빙 승부가 지역이 많네요. 그래서 경합을 5개로 엄소장님께서 보셨네요. 예, 충북까지 봤는데 그럼 충청도 지역 전체 예상 의석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충청도는 28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8개, 민주당 20개 이렇게 이제 싹 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월 달에만 해도 이게 국민의힘이 20개, 민주당이 8개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 의사를 감추는 그런 현상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또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국민의힘 7, 민주당 6, 기타 세밀의 1, 그리고 나머지 14개를 경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렇게 얼핏 보면 이렇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충청이 굉장히 좋다. 또 제 처도 이 충청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홍성이거든요. 처가가. 네.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뭐 지금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오는데 강승규 후보가 체감으로는 15%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충청 지역 예상 의석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강원도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강원도 지역은 비교적 판세가 명확한데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 있고, 원주 갑은 이게 그 지지율이 이제 박빙, 그러니까 완전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접전이라면 국민의힘이 한 5%포인트 정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원주 을하고 춘천 갑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 있는 데입니다. 이쪽이 이제 오차범위 안팎에서 조금 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 평가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춘천 갑하고 원주 을을 뺀 6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그리고 두 지역은 경합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경합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지역, 경합 지역이 두 군데가 있네요. 자, 인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수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천. 네, 인천은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14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사실 충청도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인천이. 그래서, 충청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서 여론조사가 이게 막 15%, 20%씩 다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인천 지역이고, 충청이랑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 데가, 대략, 강화, 미추, 동구, 미추, 홀, 을. 이렇게 이제 두 지역은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 홀, 갑하고, 정승현 후보가 출마한 연수갑은 한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따라잡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4개 지역을 우세 지역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부평갑을, 계양갑을, 그러니까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여기서 배출을 했습니다. 2개에서만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이제 갑은 원도심, 구도심이고요. 을병이 검단 신도시 지역인데, 을병, 이렇게, 서구 을병, 이렇게 6개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연수 을, 남동 갑을, 서구 갑, 이렇게 4개 지역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충청도 민심에 따라서 경합 지역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댓글 하나 재밌는 댓글 이근용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네. 원희룡 한 표 차이로 이겼으면 좋겠다. 찌째명 기절하게요. 네, 재밌는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천 넘어갔고요. 경기는 너무 넓기 때문에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역 지금 살펴보는데 경기 지역 5개 권역 중에 메가 서울, 서울 편입 지역을 예상되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지역도 저희가 원래 이제 낙관적으로 봤다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한 끝에 보수적으로 일단 좀 보자.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메가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9개,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한석, 이렇게 이제 10석 모두 석권을 했고요. 지금은 한석이 늘어서 이제 11석이 됐습니다. 하남이 갑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분류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이제 김포갑입니다.
그리고 하남 갑은 최근에 이제 거의 따라잡았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3%포인트밖에 안 밀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면 거의 이제 역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고양 갑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가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는 김포 갑, 하남 갑, 고양 갑 이렇게 이제 우세 지역으로 잡았고요. 기타 김포 을 경합 지역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포 을, 하남 을, 그 다음에 이 고양 정,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출마한 지역인데요. 저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 저 지역이 상당히 이 선거 지형, 유권자 지형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데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합 세 군데, 나머지는 민주당 쪽이 다소 우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메가서울주 권역을 먼저 봤고요. 자, 반도체, 경기 지역 중에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권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벨트요. 네, 반도체 벨트도 민주당이 조금 우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평택을, 지금은 이제 평택병으로 출마했는데, 평택병의 유이동, 여기가 이제 이긴 지역이고요. 또 용인에서도 그 당선자를 냈었죠. 지난번에. 거기가 용인 갑인가요? 아니, 용인이 나오진 않네요. 네, 용인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당선자를 냈고. 그런데 저기 이제 표시가 정찬일. 네. 그러면 용인 갑인가 보네요. 네, 용인 갑. 저기서 이제 우리 2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지금은 민주당 10석을 좀 잡았고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경합 6개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6개만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이수정 후보가 출마하고 지금 그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수원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이수정 후보가 많이 추격을 해서 거의 이제 격차를 좁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역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이대 총학생회에서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수원병도 박문규 후보가 처음엔 선전했었는데 중간에 좀 따라잡혔다. 중간에는 이제 조금 격차가 좀 벌려졌다가 지금 다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원정하고 맞물리면서 수원병정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택병의 유이동 후보도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는 지난번 그 2020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못 이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용인 갑 이원모 후보도 거의 지금 추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인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정. 그래서 이들 지역은 굉장히 해볼 만한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총 6개 정도가 경합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벨트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배석을 안 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6개를 뺐으니까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어요. 일단 이길 만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경합 지역으로 배정을 했고요. 자, 서남부 권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남부 지역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류를 해서요. 민주당이 10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2곳 정도, 경합은 2곳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쪽 경기 지역 서남부는 좀 원래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 폭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산이 있다고 보는 지역은 심재철 후보가 출마한 평촌 신도시, 안양 동안 을이고요. 그 다음에 의왕 과천의 최규식 후보. 이 2군데는 상당히 이제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이 외에도 지금 안산 갑이 굉장히 양문석 후보가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장성민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안양 만안, 안양 마녀?
예, 안양 만안? 안양 만안도 좀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망설이는 거 보니까 저쪽은 딱 쉽지는 않은가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네.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석 중에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2, 또 경합 2까지 했고요. 자, 동남부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동남부 지역은요, 총 9개 의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민의힘이 분당 갑을, 그러니까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분당 갑하고, 그 동작을, 그러니까 르포,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1박 2일 동안 르포했던 기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가서 보면 도대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갑의 이광재도 그렇고 동작을의 유삼영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가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분당 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닥 분위기는 15%포인트 이상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지역인데 이상하게 여론조사만 하면 이광재 후보가 선전하는 걸로 나온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수도권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지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천, 안성, 여주, 양평 여기도 이제 다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성남, 수정하고 중원인데요. 여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이 선거가 다자구도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진보 쪽이 전부 다 단일화를 해서 거의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원 같은 경우는 다자 대결을 펼치면 국민의힘 후보가 해볼 만한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갑을은, 그러니까, 그, 임종성 의원이 이제 구속됐죠.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게 광주 을이거든요. 제가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경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의석 중에, 국민의힘 5개, 민주당 2개, 경합 2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자, 동남부 했고요. 북부, 경기 지역의 마지막 권역, 북부를 좀 보여주시죠. 예, 경기도 북부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 을의 김성원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포천 가평 김용태 후보. 여기는 뭐 100% 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합 지역은 파주 을인데요. 파주 을이 그러니까 파주의 원도심 지역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파주시장을 1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파주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파주 을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이겼어요. 그래서 파주 을은 뭐 상당히 경합 우세로 봐도 무방하다. 일단은 이제 저희는 경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갑의 조응천 의원이 이제 10%포인트 이상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최민희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긴 한데요. 최민희 후보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남양주 시장 떨어졌거든요. 2018년에. 그러니까 경기도를 거의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비호감도 때문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남양주 갑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의정부 갑의 전희경 후보도 굉장히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역 오영환 후보가 소방관 출신으로 영입이 돼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오영환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당의 원톱 선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분열 요소가 있어서 전희경 후보가 해볼 만한 지역이고 의정부 을에 비해서 다소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지역 북부 권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5개 권역을 좀 분류했던 걸 다 다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 전체 예상 의석수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가 총 60개 의석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12, 민주당 32, 경합 16 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자,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서울은 서울도 이제 5개 권역 형식으로 나눌 텐데요. 서울 지역은 한강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강벨트는 총 15개 의석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2개 정도가 우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마포을에서 우세고요. 경합은 강동을, 영등포 갑 이렇게 이제 두 군데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12, 민주 하나, 경합 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중부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중부벨트는 총 7개 의석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보수적으로 봤다는 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주당 4개, 그 다음에 경합 3개. 경합 3개는 종로, 서대문 갑, 그 다음에 동대문을 요 세 군데를 경합으로 봤는데요. 동대문을하고 서대문 갑은 굉장히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종로도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하고 PMI 조사 결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로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자, 서울 동부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부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이 도봉갑하고 을. 그래서 김재섭 후보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지난 2020년 총선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종종 발표가 되고 있고요. 도봉을은 김성동 의원이 저기서 2번이나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민주당의 오기영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체다. 그래서 저 두 지역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남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남벨트는 민주당이 대체로 좋은 지역이라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그 분류를 제대로 안 했고, 예. 강서을의 박민식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하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서남벨트 쪽은 민주 쪽으로 다 일단 보수로 봐서 다 봤군요. 경합지역도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마음을 많이 쓰셨네요. 네. 네, 강남벨트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강남벨트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한두 개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크게 그게 일종의 거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송파병만 경합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송파병도 최근에 보면 추격세가 불이 붙고 있어서 이게 김금식 후보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쭉 각 지역별로 판세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지역구 예상 의석수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지역구. 예, 그거 띄워주시죠. 네. 자, 전체 지역구 의석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국민의힘이 107개, 저희가 우세를 분류를 했고, 민주 96개. 그런데 이게 당에서 그 발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까지 조금 이제 엄살이 아니죠. 실제 어려웠으니까. 그러다가, 이번 주초를 계기로 100개 안팎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10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이제 경합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수치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본 거고요. 기타 2는 그러니까 경북 경산의 최경환 후보, 그 다음에 세종갑의 김종민 후보 이렇게 2명이고, 경합은 49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합 지역은 대체로 반반씩 나눠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넘어가시죠. 예, 경합 지역 49곳 이것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느냐가 굉장히 이번 총선의 결과 승패를 좌우하겠군요. 자, 지역구는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전체 비례대표 46개 중에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18, 그리고 민주당 계열, 민주연합 11, 조혁당 10. 그래서 조혁당은 저는 조금 이제 조정받을 거다, 실제 투표를 하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혁신당 3, 새미래 하나,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2, 정의당 1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체 의석수를 한번 합산해 볼까요? 지역구 그리고 포함해서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를 종합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125, 민주당 107인데요. 여기에 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2개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실제로는 103이 되는 거죠. 103 민주당. 그리고 조혁당 10, 개혁신당 3, 새미래당은 지역구 하나, 김종민 해서 2, 정의당 하나, 무소속 하나, 자유통일당 2 이렇게 전체 300석 분류를 했고요. 경합은 49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지금 서주는 국민의힘 다시 한번 놔주실래요? 잠깐만요. 그거 설명을 정확히 하고. 국민의힘 125, 민주 107, 조혁 10, 개혁 3 이거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면 251개입니다. 합산하면. 왜냐하면 경합지역이 49곳이기 때문에 경합지역은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현재 경합지역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125, 민주 107, 조혁 10, 조국혁신당 10 이렇게 봤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러면 경합지역을 포함한다면 일종의 대략 전체적인 예상 추정치가 있을 텐데 좀 추정치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추정치가 좀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2월 16일, 3월 8일 예측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이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활성화됐다. 이런 측면이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석수 예측을 해본다면 경합 지역을 이제 반반 정도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략 한 150개 안팎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 130석 안팎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는요, 이게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각 2석씩 4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30석을 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150, 민주당 130, 조국혁신당 10, 기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수 앞뒤 이제 경합 지역을 대략 절반 정도라면 딱 과반, 네, 과반 그렇습니다. 정도가 국민의힘이 현재 이번 총선에서 예상 의석수 비례까지 포함한 예상 의석수를 150석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총선의 이제 주요 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선거가 이제 시작이죠. 자, 총선의 마지막 변수, 5대 변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부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재산, 아파 찬스 이런 것들인데요.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능력은 없지만 좀 깨끗하고 청렴하다.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야권 후보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고 또 공정 정의에 민감한 2030 남성들의 투표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저 이슈는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나오면 본 투표에서 보수 지지층이 또 역결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대략 그 핵심 요인은 분산 투표 성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050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민주당 쪽에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시청자 여러분 투표 많이 하시고 또 자녀 꼭 손 붙잡고 투표장에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인데요. 저는 대략 한 65% 안팎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0%를 넘기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이제 70%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70%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30이 투표장에 나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대 이상과 4050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대략 65%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최적의 그런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이전 공약을 했는데요. 저 공약이 이제 대전 충청 쪽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대전 지역을 14개 정도를 16개인가요? 16개 정도를 이게 이제 경합으로 분류를 했는데 저 지역들이 대다수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지원 문제 갖고 어제 윤 대통령하고 전공의 면담을 했는데요. 사실 의대 지원 문제는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막 대화하고 2,000명 줄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또 20년 못 합니다. 대한민국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슈는 계속 밀고 가야 되고 저기서 2,000명에서 후퇴하는 순간 의대 지원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문제는 저는 50대를 움직일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스윙보터 성격이 있는 중도와 무당층에 영향을 미쳐서 또 충청권에도 이제 의대 배정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저는 국민의힘에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5대 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예상 의석수 국민의힘 150석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죠. 사전투표의 중요성 강조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또 이렇게 기싸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오늘 전국 각지에서 후보들 이 사전투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 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투표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기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내일 사전 투표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석 달 동안 여론조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고 또 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권의 어떤 그런 음모 성격의 자규적인 여론조사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투표날 오전에 방송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방송 이 총선 분석 마지막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우리 선거 기획, 여론조사 기획에 많은 이제 심혈을 기울여 주신 펜앤마이크 TV의 천영식 대표님 그리고 제작진 또 허영준 앵커님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지만 미리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의 노기영 대표님 또 여론조사 공정의 서유한 대표님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그리고 금요일 날 총선 결과 분석 이렇게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요. 목표 달성했습니다. 얼마요? 1만 명 이상을 통화했습니다. 실시간. 그렇습니까? 시청자 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오늘도 대담을 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선거 날에 직접 현장 소식 전하면서 다시 엄 소장님과 대담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재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